충북 증평의 한 시골 시장. 가을 햇살이 기울어가는 오후 3시. 좁은 골목길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새와 군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천막이 흔들리고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장터의 소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이런 흥정소리가 곳곳에서 오갔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시장의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좌판을 펴고 앉아 손님을 기다렸고, 할아버지들은 막걸리 한 사발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도 77살의 할머니 박정수는 평소처럼 영지버섯을 정성껏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5시부터 나와 앉은 터라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은 버섯의 원산지를 물었고, 정수는 자신의 집 뒷산에서 아들이 직접 땄다고 설명하며 조리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정수는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생계를 꾸려왔고, 두 아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아들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정수는 여전히 이곳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손가락에는 돌아가신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해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색이 바랬지만 정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날 벌어들인 1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용돈으로 쓸 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두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로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 차림에 긴 생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은 예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40대 초반쯤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캐주얼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가게들을 지나치며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정순의 진열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젊은 여자가 버섯을 들어 향을 맡아보더니 언니에게 이거 영지버섯 맞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정수는 반갑게 영지버섯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손님이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버섯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가격을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 봉지에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시중에서는 15,000원은 받는데 직접 만든 거라 싸게 드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2봉지를 사겠다며 자기 엄마가 이런 걸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요즘 이런 천연 재료를 찾는 사람이 드물다며 효녀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다들 약국에서 파는 건강식품만 찾지 이런 천연 재료는 안 찾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수는 기분 좋게 봉투를 꺼내 버섯을 담았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거래였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여자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물건을 좀 많이 사서 무거우니 차까지 좀 실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시장 끝까지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자리를 비우면 다른 손님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금방이라며 정말 바로 코너만 돌면 나온다고 5분이면 된다고 자기가 할머니 자리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도 자기만 따라오면 금방 다녀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가게 할머니는 졸고 계셨고 장사도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이 너무 선했습니다. 정수는 결국 도와주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 조금 한산한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지만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한적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천천히 가라며 급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정수는 자신은 익숙하다며 숨을 헐떡이며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가기도 뭐했습니다. 드디어 파란색 SUV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차였고 트렁크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과일 박스와 쇼핑백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버섯 봉투를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가 작은 음료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갈색 액체. 겉보기엔 일반 홍삼음료 같았습니다. 너무 더우니 이거 방금 마트에서 산 건강음료인데 한 모금 하라고 권했습니다. 정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며 물도 아까 마셨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여자가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서 그런다며 버섯도 좋은 걸 주고 여기까지 와줬으니 이거라도 마셔야 한다고 안 마시면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뚜껑이 이미 열려 있었고 달콤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홍삼음료라며 피로회복에 좋다고 할머니 같은 분들이 드시면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결국 한 모금만 마시겠다며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한 모금.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여자가 어떠냐며 맛있냐고 물었고 정수는 괜찮다며 어디서 샀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순식간에 병의 절반이 비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중얼거리며 차에 손을 짚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여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냐고 물었지만 가까이에 있는데도 소리만 멀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됐다며 반지를 빼라고, 가방도 챙기고 휴대폰도 챙기라고, 빨리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근처에 사람 없냐고 물었고 없으니 얼른 하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는 것을, 가방이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빠져나가는 것을. 됐다는 소리와 함께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타이어 소리. 정수는 그대로 골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누가 119를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정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정순이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병원이라고, 응급실이라고, 시장에서 쓰러져서 여기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몇 시냐고 물으니 저녁 7시라며 3시간 정도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시장에서 버섯을 팔고 두 여자가 왔고 음료를 마셨고 그 순간 정수는 가방이 어디 있냐며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움에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가만히 있으라며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지만 정수는 손가락에 있던 반지가 어디 갔냐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끼고 있던 금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방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진정하라 했지만 정수는 남편이 준 반지라며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시간 뒤 증평경찰서 강력계 박민수 형사를 포함한 중년의 형사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두 여자, 친절한 말투, 차까지 따라간 일, 그리고 마신 음료. 그 음료를 마시고 나서는 기억이 없다고, 그냥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들 얼굴을 기억하냐고 물었고
정수는 하나는 30대쯤에 긴 머리에 재킷을 입었고 다른 하나는 40대쯤에 원피스를 입었다고 둘 다 얼굴이 예뻤고 정말 착해 보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차는 어떤 차였냐는 질문에 파란색 SUV라고 큰 차였다고 했지만 번호판은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동료와 눈빛을 교환하며 알겠다고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이 되묻자 의사는 졸피뎀이라는 성분이고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약인데 과량 복용하면 단기 기억 상실과 의식 소실이 올 수 있다고 할머니가 마신 음료에 이 약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졸피뎀. 정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형사가 이건 계획적인 범죄라며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 그 따뜻한 기억.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박민수 형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과거 사건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청주에서 2달 전, 전주에서 1달 전, 원주에서 3주 전, 모두 같은 수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시장에서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음료를 먹이고 금품을 탈취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팀장이 피해자들 나이대를 물었고 형사는 모두 70대 이상이라고 그리고 공통점이 더 있다고 모두 혼자 장사하거나 혼자장을 보던 노인들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범인들 특징을 묻자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자 둘이고 항상 같은 수법을 쓴다고 친절하게 접근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뒤 음료를 먹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를 물으니 일부 확보했는데 얼굴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고 항상 모자나 선글라스로 가린다고 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역수사팀에 협조 요청을 지시하고 각 시장에 경고문을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부터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은 교묘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할머니들을 노렸습니다. 할머니, 짐 좀 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이거 드세요. 그 한마디 뒤에 늘 같은 방식의 악몽이 있었습니다. 증평, 청주, 전주, 원주, 대전.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여러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70대 이상. 혼자 장을 보거나 물건을 파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현금이, 누군가는 금목걸이가, 누군가는 손목의 시계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CCTV에는 늘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 두 여자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음료를 꺼내들며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범행은 정교했습니다. 졸피뎀을 정량 이상으로 섞은 음료는 냄새도 맛도 평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범인들을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차도 태워줬어요. 물건도 대신 옮겨줬어요. 그 친절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수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들은 지역을 옮길 때마다 대포폰과 렌터카를 사용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원 남부중앙시장. 화창한 목요일 오후. 잠복 중이던 형사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수상한 여자 둘을 발견했다고 30대와 40대고 노인에게 접근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본부에서는 계속 감시하라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여자는 70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차까지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형사는 무전기에 대고 지금이라고 출동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복 형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시장 끝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SUV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차 옆에 앉히더니 한 여자가 음료병을 꺼냈습니다.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지금이라고 외쳤습니다. 형사들이 달려가며 경찰이다.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여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음료병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잡으라고 외치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형사 둘은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를 쫓았고 나머지 둘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를 쫓았습니다. 젊은 여자 유선영은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막다른 길에 막혔습니다. 형사가 서라고 안 서냐고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반문하며 그녀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졸피뎀 캡슐이 들어있는 작은 통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건 자기 약이라고 불면증 때문에 먹는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형사가 그래? 그럼 이건 뭐냐며 다른 주머니에서 금반지 3개와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내 거냐고 물었지만 선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박미정이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었지만 경찰견이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형사가 나오라고 게임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발 자기는 아이가 있다고, 아이 때문에 그랬다고 애원했습니다. 형사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해친 할머니들도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여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수원경찰서 조사실. 유선영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물었고 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작년 가을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는 질문에 돈이 필요했다고, 빚이 있었고 생활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래서 노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냐고 따졌습니다. 선영은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진짜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 가방에 돈이 많은 게 보였다고,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형사가 순간적으로? 졸피뎀은 어떻게 구했냐고 다그치자 선영은 인터넷에서 샀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샀냐는 질문에 한 통에 100알씩 5통이라고 500알 정도 샀다고 인정했습니다. 형사는 500알이나 샀으면서 그게 순간적인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박미정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루됐냐는 질문에 미정은 선영이가 자기 친구라고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그래서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거냐고 묻자 미정은 자기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고, 선영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반문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음료를 건넸다고, 당신도 할머니들 손에서 반지를 빼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당신들이 해친 할머니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도와드렸어요. 그러나 경찰이 발견한 차량 안에서는 졸피뎀 캡슐,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수첩, 그리고 귀금속 여러 점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힘겹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음료를 마시고 나니까 아무 기억이 없어요.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선영에게 징역 9년, 박미정에게 징역 4년. 판사는 말했습니다. 범행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범행 수단이 교묘하고 피해자의 생명에도 위험을 끼쳤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그들이 노린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 따뜻한 마음을 악용한 것입니다. 판결 이후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달콤한 함정, 졸피뎀 범죄 노인들 노린 악질 수법, 전국 8개 도시 떠돈 연쇄 범죄단이라는 제목들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은 범죄의 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졸피뎀 같은 수면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문제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각심이라며 노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음료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 경찰서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시장을 돌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차에 함께 타자고 하면 거절하라고, 도움을 요청받으면 주변 사람들을 함께 부르라고,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장마다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수면제 범죄.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절대 마시지 마세요. 혼자 차에 타지 마세요. 라는 문구들이 곳곳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음료를 건네면 조심스레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마셔도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현실, 그게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번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 대신 두려움과 경계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곧 생존입니다. 특히 홀로 지내는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 음료, 약, 절대로 입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에 함께 타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아도 주변 사람을 함께 불러야 합니다. 정수는 그 후로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조금은 느려졌지만 여전히 정성스레 영지버섯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님들이 가격을 물으면 짧게 대답했고 조리법을 물으면 설명서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차에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다른 분한테 부탁하라고 거절했습니다. 손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이제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금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그 자리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옆 가게 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정수나 내 잘못이 아니라고, 세상이 나빠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래도 자기가 조심했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옆 가게 할머니는 이제 다 지나갔다고, 그 나쁜 것들 감옥 갔다고 위로했지만 정수는 감옥 가면 뭐하냐고, 자기 반지는 안 돌아오는데 라며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해 겨울이 왔고 봄이 왔고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져 있었제 시도 김계속습니다. 할머니들은 이제 서로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혼자 가지 말라고,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줬냐고, 어디서 샀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세상 무섭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서로를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잔의 음료, 작은 친절, 그 속에 아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다시 따뜻함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시 따뜻함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